캡틴 코빈이 무정의로 긴급 호출을 방송합니다. 스캔디스 로즈는 알래스카 더치 하버에 등록된 40M 강철 어선으로 1978년 엘라베마주 모빌 벤더 조선소에서 건조됐습니다. 이 선박은 베링해에서 킹크랩, 오필리오, 알래스카 스노우 크랩, 태평양 대구를 잡을 수 있는 허가를 받았고 팟이라 불리는 강철 그물 우리를 사용했습니다. 여름철에는 베링해와 알래스카만의 연어 어업을 지원하는 보조 선박으로 활동했습니다. 이 선박은 워싱턴주 브레머턴의 스칸디스 로즈 피싱 컴퍼니 소유로 2008년에 이전 소유주에게서 구입됐습니다. 회사 소유권은 세 사람에게 나누어져 있었고 댄 매트슨이 선박의 관리자로서 대다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스칸디스 로즈의 가치는 $1,500만 평가되었습니다. 그 배에는 12개의 생존복 하나에 EPIRB 비상 위치 표시 무선 표지 장치 그리고 2개의 구명 뗏목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이 EPRB는 침몰 시 자동으로 떠오르도록 설계됐습니다. 자동으로 작동하며 신호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 위성이 수신할 수 있습니다. EPIRB는 선박에 대한 정보, 위치, 이름, 생존 장비의 종류, 그리고 육지의 비상 연락처 정보를 담은 고유 식별 코드와 함께 조난 신호를 전송합니다. 2019년 6월 20일 스캔디스 로즈는 상태 및 평가 조사 보고서를 받았으며 이 보고서에는 선박이 잘 관리되고 정밀 점검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019년 4월, 6월 상태 및 평가 조사에는 새로운 선박 안정성 보고서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안정성 보고서는 선박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생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선박 안정성에 영향 없이 중량을 얼마나 분산할 수 있습니까? 스캔디의 로즈는 기존 안정성 보고서를 그대로 사용 중입니다. 저는 그 보고서의 최근 업데이트 시기를 모릅니다. 2019년 12월 29일 게리 코빈 주니어 선장과 6명의 선원들은 코디악의 캐너리로에서 스캔디의 로즈 출항을 준비합니다. 베링에 통발되고 어업은 2020년 1월 1일 시작됩니다. 겨울에 베링해는 화씨 32도, 섭씨 0도로 매우 춥습니다. 스캔디스 로즈회는 선장 1명과 갑판원 6명, 총 7명의 선원이 있습니다. 게리 코빈 주니어 선장은 선박의 30%를 소유하고 있으며 선장으로서 언제 어디서 조업할지 결정합니다. 그는 45년간 어업에 종사했으며 그중 40년은 알래스카만과 베링해에서 어선의 선장으로 일했습니다. 2009년 그는 스캔디스 로즈 전임 선장이 되었고 동료들에게 뛰어난 어부이자 경험 많은 선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갑판원의 경력은 비슷한 선박에서 1년 정도 일한 사람부터 최대 20년까지 다양합니다. 갑판원은 어구를 준비하고 조작하며 통발을 수리하고 필요할 때는 선장이 선박을 항해하고 조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데이비드 코빈은 선장의 아들인 갑판원입니다. 아트 카나시우스는 기관사, 롱레이니는 갑판장입니다. 세스소린 가네로사우는 선박의 요리사입니다. 존 롤러는 11년의 어업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출항 3일 전에 처음으로 이 선박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딘 그리블은 20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갑작스럽게 이 선박에 합류합니다. 또 다른 갑판원이 그만두자 딘 그리블이 합류했습니다. 그는 스캔디스 로즈에서 일한 경험이 있지만 원래 일정에는 없었습니다. 이번 항해에서요. 선원들은 밤늦게까지 일하며 198개에게 통발을 싣고 고정합니다. 통발마다 무게가 다르지만 선원들이 받은 안정성 지침에 따르면 각 통발의 무게는 379kg입니다. 통발은 앞에서 뒤로 9줄, 옆에서 옆으로 4줄로 쌓입니다. 갑판 위로 6m 높이까지 쌓이고 선박의 주갑판 전체 공간을 차지합니다. 각 줄은 5개씩 쌓여 있지만 조타실 우현, 즉 오른쪽 앞부분은 예외입니다. 조타실에는 4단만 쌓여 있어 선장이 시야를 확보할 수 있고 컨테이너들은 체인으로 선박에 고정됩니다. 조타실은 선장이 배를 조종하고 어디로 가는지 볼 수 있는 막루와 비슷한 곳입니다. 다음 날 12월 30일에 그들은 연료 도크로 이동하여 2100갤런의 디젤 연료를 주입하고 물탱크를 가득 채우고 미끼 6811kg을 구입해 앞쪽 저장고에 싣습니다. 캡틴 코빈은 선원들과 안전훈련을 합니다. 그들은 기관실 소화 시스템과 구명 뗏목 위치를 논의합니다.
선박 이퍼브 사용법과 무정의로 메이데이 호출하는 법을 설명합니다. 데이비드 코빈 선장의 아들은 모의 메이데이 호출을 합니다. 딘 그리블은 42초 만에 착용하는 침수복 착용 방법을 시연합니다. 침수복 또는 생존복은 차가운 물에서 저천증을 막기 위해 고안된 방수복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베링해에서 사람의 예상 생존 시간은 30분에서 90분 사이입니다. 생존복 착용 시 최대 5시간 반 생존 가능합니다. 생존복에 물이 새지 않으면 조타실 캐비닛에 보관됩니다. 승무원들은 이퍼브를 보여주지만 실제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하진 않습니다. 안전훈련은 기록 후 전 승무원 서명과 함께 선박 관리자에게 전달됩니다. 선장은 항로의 일기예보에 대해 논의하여 모든 사람이 날씨가 얼마나 나쁠지 알 수 있도록 합니다. 그는 출항 전에 바다 물보라가 선박과 개통해 얼어붙을 수 있는 결빙 조건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해양 예보를 위한 국립기상청과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날씨 예보 웹사이트 및 앱인 윈디컴 두 곳에서 모두 날씨를 확인합니다. 이 지역에서 조업하는 대부분의 어선 선장들은 그래픽과 더 세밀한 정보가 마음에 들어 윈디콤 앱을 사용합니다. 출항 5시간 전 국립기상청은 선박의 항로에 대해 강풍과 심한 결빙 해무 경보가 포함된 해양 예보를 발표합니다. 12월 30일 20시 35분 스캔디스 로즈호는 평균 속도 10노트로 코디악을 출항합니다. 예정된 항로는 쿠프르노프 해협을 지나 남서쪽으로 다시 실리코프 해협을 건너 폴스패스를 향해 베링해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항구를 떠난 후 선장은 선원들이 항해와 감시, 조타를 맡도록 당직 근무표를 작성합니다. 캡틴 코빈은 6시간 동안 선박을 운항할 것이고 각 선원은 1시간씩 당직을 설 것입니다. 12월 30일 연기 시부터 08시까지 12시간마다 순환이 반복되면서 선원들은 1시간씩 교대로 브리지 감시 근무를 섭니다. 각 당직이 끝날 때마다 선원은 기관실을 점검하여 선박의 엔진과 보조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항해의 첫 시간 동안 파도는 좌현, 즉 왼쪽에서 오고 있고 바람은 우현, 즉 오른쪽에서 불어오고 있습니다. 조타실 안에는 창문 중 2개만 얼지 않도록 히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직 중인 감시원은 선박이 선수 쪽으로 여러 번 파도를 맞았고 우연 쪽에 얼음이 쌓이고 있으며 앞쪽 통발에도 얼음이 쌓이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앞쪽 우연 통발의 그물과 선박의 외부 난간에 얼음이 약 1인치 두께로 쌓여 있다고 추정합니다. 하지만 얼음이 제거해야 할 만큼 두껍지는 않습니다. 얼음을 제거하려면 속도를 줄이고 바람을 맞으며 대형 망치로 얼음을 깨야 합니다. 스캔디의 로즈호는 엔진 회전수를 일정하게 유지한 채 꾸준히 남서쪽으로 항해를 계속하지만 속도는 10노트에서 6.5노트로 감소합니다. 바람과 날씨가 악화되며 물보라가 생기고 물보라가 얼음이 되고 있습니다. 1930시 선장은 2000시 0200시 당직을 시작하기 전 당직 선원 딘 그리블과 대화합니다. 그들은 악화되는 날씨, 선박곽의 통발에 쌓이는 얼음, 그리고 우연으로 2도 기울어진 현상에 대해 논의합니다. 그들은 결빙을 일으키는 해무를 줄이기 위해 속도를 낮추거나 항로를 바꾸는 것을 고려합니다. 딘이 선원들을 깨워게 통발의 얼음을 제거할지 묻자 코빈은 항로와 속도를 유지하며 깨우지 않기로 합니다. 그는 70노트 강풍에 선원들이 갑판에서 얼음을 깨는 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가 보호받는 해역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스캔디스 로즈호는 서트윅 섬 인근 피난처에서 약 11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캡틴 코빈은 엔지니어 아트에게 연료를 좌연 탱크로 옮기라고 지시합니다. 브리지를 떠나기 전에 우연으로 기운 배를 바로잡기 위해 딘은 맑은 브리지 창문을 통해 우연 쪽의 통발 더미와 그물에 2인치 두께 얼음이 끼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 얼음 때문에 스캔디스 로즈호가 우현 쪽으로 더 무거워져서 2도 정도 기울어진 것입니다. 2012시의 캡틴 코빈은 스캔디스 로즈 피싱 컴퍼니의 대주주이자 그들보다 먼저 출항한 아마툴리호의 선장인 캡틴 댄 매트슨에게 전화를 겁니다. 스캔디스 로즈호는 서트윅 섬 북동쪽 8마일 지점에 있습니다.
아마툴리오는 울락타 헤드 북동쪽 6마일 스캔디스 로즈호 위치 남서쪽 약 360마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치하버에 입항을 준비하면서 두 선장은 날씨와 스캔디스 로즈호의 현재 상황에 대해 논의하지만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코빈 선장은 퍼시픽 사운드호의 동료 선장에게 전화합니다. 그는 동료에게 선박에 심한 얼음이 끼고 우연으로 많이 기울어 걱정된다고 말합니다. 승무원들은 선내 안정성 지침에 따라 스캔디스 로즈호를 적재했지만 해당 지침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당시 어선의 안정성에 대한 착빙 영향 계산을 위한 지침이었습니다. 이 지침들은 실제로 얼음이 어떻게 개통발더미 위, 안, 그리고 주변에 쌓이는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캡틴 코빈은 거친 날씨로 선원들이 갑판에서 얼음을 깨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바람을 피할 곳으로 갈 것입니다. 수트윅 섬, 남서쪽 2145C에 스캔디스 로즈는 수트윅에서 남쪽으로 25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코빈 선장은 속도를 6노트로 줄이고 스캔디스 로즈를 우현으로 50도 돌려 북서쪽 항로로 진입해 수트윅 남쪽만의 피난처를 향해 갑니다. 그는 다시 선장 자격으로 퍼시픽 사운드에 전화를 걸어 당황한 목소리로 기울기가 더 심해졌다고 말합니다. 아래 갑판에서 존 롤러와 딘 그리들, 두 명의 갑판원은 갑자기 침대에서 우연쪽으로 굴러떨어지며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납니다. 스캔디스 로즈는 우연으로 20도 이상 심하게 기울고 다시 똑바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존은 이상함을 느끼고 침대에서 나와 다리로 달려가 무슨 일이냐고 외칩니다. 캡틴 코빈은 모르겠어. 우리 침몰하는 것 같아. 라고 답합니다. 그는 다급히 전화를 들어 메이데이 호출을 시도하지만 다리에서는 경보음이 울리지 않습니다. 존은 룸메이트 딘에게 배가 침몰한다고 외칩니다. 딘은 조타실로 급히 가서 캐비닛에서 방수복을 꺼냅니다. 몇 분 안에 3명의 승무원이 더 조타실에 모이지만 기관사는 오지 않습니다. 스캔디의 로즈호가 심하게 우연으로 기울자 그들은 비상복을 입으려고 애를 씁니다. 존은 비상복을 반쯤 입은 상태로 좌연 쪽 문을 통해 조타실을 나갑니다. 딘도 자신의 침수복을 입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가 의자에 기대다 의자가 무너져 바닥에 넘어진다. 그는 좌연 문을 기어가고 존이 침수복 착용을 돕습니다. 21시 55분 에코빈이 마침내 무정의로 메이데이 호출을 보냅니다. 코빈은 선박이 흔들리기 전 위치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갑판으로 굴러떨어져 다리의 우연벽까지 미끄러져 갑니다. 21시 55분 코디악 해안경비대가 메이데이 호출을 받습니다. 응답했을 때 그들은 스캔디스 로즈로부터 아무런 대답도 받지 못합니다. 해안경비대는 즉시 준해에 있는 해안경비대 17지구 지휘센터에 조난 선박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선박의 이름과 위치를 전달합니다. 17지구는 그 정보를 해안경비대에 전달합니다. 앵커리지 해안경비대 지휘센터는 22시 8분에 코디악 항공기지로 MH-60 제이호크 구조 헬리콥터 출동을 명령합니다. 여러 번 스캔디스 로즈에 무전했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해안경비대는 해당 해역의 모든 선박에 긴급 방송을 내보내 예리하게 주시하고 모든 목격사항을 해안경비대에 보고하라고 요청합니다. 해안경비대는 스캔디스 로즈호 마지막 위치에서 25마일 서쪽에 정박한 어선 러프 앤 레디오에도 연락합니다. 날씨 때문에 러프 앤 레디오는 포트 브리지 도어 밖에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존과 딘은 다른 선원들에게 갑판으로 나오라고 소리칩니다. 빨리. 스캔디스 로즈호는 우연으로 약 45도까지 계속 기울고 전원이 차단됩니다. 그들은 다른 선원들이 탈출하며 도움을 외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존과 딘은 조타실에 갇힌 선원들에게 던질 밧줄을 찾지만 밧줄이 모두 단단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데이비드 코넌, 선장의 아들은 좌연 쪽 문까지 도착해 비상복을 입고 출구로 가려고 애쓰는 아버지를 기다리기 위해 멈춰 섭니다. 그때 스캔디의 로즈호가 기울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존과 딘은 배의 높은 쪽에 머무르려고 애쓰지만 파도가 그들을 전복된 선박에서 쓸어내려 얼음처럼 차가운 바다로 밀어넣습니다. 딘은 다시 선박을 바라보며 뱃머리가 물 밖으로 솟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라지며 나머지 선원들도 데려갑니다. 그것이 차가운 수면 아래로 사라질 때
존과 딘은 9m 높이의 파도와 45노트의 강풍에 의해 서로 떨어지게 되고 스캔디의 로즈호는 가라앉습니다. 조타실 지붕에 설치된 구명 뗏목들은 수심 4m에서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구명 뗏목은 30m 줄로 선박에 연결돼 있습니다. 페인터라고 불리는 이 줄이 완전히 늘어나면 구명 뗏목에 압축 이산화탄소, 이 실린더가 작동되어 자동으로 뗏목이 팽창합니다. 이 퍼브는 뗏목과 같은 깊이에서 분리되고 딘은 약 15m 떨어진 곳에서 구명 뗏목 중 하나에 불빛을 봅니다. 딘은 방수복을 입고 물에 떠 있다가 파도를 타고 구명 뗏목으로 이동해 올라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존은 딘의 목소리를 듣고 그쪽으로 헤엄쳐 가고 두 사람이 떨어진 지 20분 만에 다시 만납니다. 거친 물살 속에서 구명 뗏목에는 1m가 넘는 물이 차오르지만 뗏목은 계속 침수됩니다. 구명 뗏목은 떠 있으며 내부의 물이 거친 바다에서 뗏목을 더 안정시킵니다. 딩과 존은 얼어붙을 듯한 물속에 있지만 슈트 덕분에 천을 유지해 혹독한 추위도 견딜 수 있습니다. 10분 후 어둠 속에서 뗏목 불빛이 꺼지고 그들은 두 번째 구명 뗏목 불빛을 봅니다. 그들은 그쪽으로 헤엄쳐 가고 싶은 유혹을 받지만 이미 젖고 차가우며 흔들리는 구명 뗏목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상황을 판단한 후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로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 그들은 두꺼운 잠수복 장갑을 끼고 뗏목 문 근처에 묶인 비상 생존 키트를 찾아냅니다. 그들은 생존 키트를 열려고 애쓰다가 머리 위 하늘에서 헬리콥터가 선회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헬리콥터를 끌기 위해 생존 키트로 조명탄을 쏩니다. 모든 조명탄을 다 사용한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구조선을 볼 수 없습니다. 그저 코디악 항공기지에서 바람이 그들을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구조작전 계획은 외딴 위치와 심각한 기상 조건 때문에 복잡해졌고 이로 인해 제이호크 구조 헬리콥터의 출발이 지연됩니다. 추가 비행 계획이 필요하고 항공 승무원들은 헬리콥터에 추가 연료를 실어 비행 거리와 수색 시간을 늘립니다. 2330시에 긴급 전화를 받은 지 90분이 넘은 후에야 구조 헬리콥터가 마침내 코디악 항공기지에서 이륙해 수색 및 구조 작전을 시작합니다. 몇 분 후 제17지구 지휘센터는 해안경비대 멜론호를 더치하버 근처 스칸디스 로즈호의 마지막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멜론호의 예상 도착 시간은 16시간 이상 후입니다. 앵커리지 엘멘튼 리처드슨 공군기지에서 출발한 C-130 항공기가 수색 지원과 통신 중계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극한의 기상 조건 때문에 해안경비대 헬리콥터 조종사들은 91m의 천장 아래 구름층 밑으로 시야가 0.5마일도 안 되는 상태에서 비행해야 합니다. 섬 주변을 강하게 부는 바람 때문에 심한 난기류와 하강기류가 발생해 두 조종사 모두 헬리콥터를 수평으로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새벽 2시, 2시간 반 동안 170마일을 비행한 끝에 MH-60 제이호크 헬리콥터가 메이데이 좌표에 도착합니다. 파도 높이 6~9m, 바람 30~50노트로 강하게 불고 폭우와 눈이 내립니다. 스캔디스 로즈의 이 퍼브는 작동 시간이 48시간입니다. 하지만 해안 경비대는 신호를 포착하지 못해 위치를 알 수 없습니다. 구조 헬리콥터가 수색 패턴을 시작하며 선박, 생존자 또는 잔해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구명 뗏목을 발견하고 구조 대원을 내려보내 조사하지만 그 안은 비어 있습니다. 구명 뗏목에 오른 지 4시간 만에 존과 딘은 엔진 소리를 듣고 선박의 도시대 불빛으로 보이는 것을 목격합니다. 쏠 수 있는 조명탄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들은 뗏목의 장비 꾸러미를 뒤져 손전등을 찾아내고 그것을 이용해 선박에 신호를 보냅니다. 선박 조종사 한 명이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0시 2분 구조 수용사들이 헬리콥터로 끌어올려질 때 멀리서 빛나는 손전등을 발견합니다. 2020년 1월 1일 해안경비대 구조 헬리콥터가 두 번째 구명 뗏목에 타고 있는 2명의 승무원을 발견합니다. 구조 수용사들이 구명 뗏목으로 내려가 두 승무원을 도우며 헬리콥터로 끌어올립니다. 헬리콥터에 탄 두 생존자는 침몰 전 다른 승무원들이 탈출하는 걸 못 봤다고 조종사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연료가 부족해진 구조 헬리콥터는 코디악에 있는 기지로 향하는 항로를 잡습니다. C-130은 현장에 남아 해상정보 방송을 계속합니다. MH
60제이호크는 C-130을 통해 생존자들의 좌표를 해안경비대 지휘센터에 보고합니다. 해안경비대는 수색 패턴을 생성하고 좌표를 다음 헬리콥터에 전달하지만 전달된 위치 정보가 잘못되었습니다. 코디악으로 가는 도중 조종사는 연료를 아끼기 위해 보조 동력 장치를 끄고 이로 인해 난방이 꺼집니다. 생존자들과 승무원들은 얼어붙은 객실에서 비행이 끝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03C24분 두 번째 MH-60 헬리콥터가 코디악 항공기지에서 추가 생존자를 찾기 위해 이륙합니다. 3시 40분 메이데이 호출이 있은 지 6시간 만에 2명의 생존자를 태운 첫 번째 MH-60 헬리콥터가 코디악 항공기지에 착륙합니다. 딩과 존은 대기 중인 구급차로 옮겨져 저천증 치료를 위해 지역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0시 34분 두 번째 헬리콥터가 현장에 도착해 잘못된 좌표로 만들어진 수색 패턴을 따라 움직입니다. 전달된 좌표는 메이데이 신호 송신 위치에서 북쪽으로 78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0시 40분 헬리콥터는 현장을 떠나 기지로 복귀합니다. 그제서야 수색 및 구조 지휘부는 실수를 깨닫게 됩니다. 이후 모든 수색 작업은 메이데이 호출의 좌표와 1월 1일에 갱신된 구명보트의 좌표를 바탕으로 올바르고 최신화된 수색 구역이 지정됩니다. 해안경비대 MH-60 헬기들이 지역을 계속 수색합니다. 첫 번째 C-130 항공기는 앵커리지발 C-130과 해안경비대 커터함으로 교체됩니다. 멜론은 더치하버에서 16시 15분에 현장에 도착해 수색 작업을 지원하지만 해가 지기 전인 17시 1분에 멜론의 선장은 수색에서 철수합니다. 항해 중 갑판에 쌓인 두꺼운 얼음 때문에 18시 8분에 메이데이 호출을 받은 지 20시간 생존자 수색을 시작한 지 16시간 만에 해안경비대는 수색 및 구조 작업을 중단합니다. 2명의 생존자는 프로비던스 코디악 아일랜드 메디컬 센터에 입원해 저천증과 노출로 치료를 받은 뒤 같은 날 퇴원했습니다. 선장과 나머지 4명의 선원은 구조되지 못했습니다. 해안경비대는 서스윅 섬 근처 1400평방마일의 바다를 수색하기 위해 MH-60 헬리콥터 3대, C-130 항공기 2대, 그리고 커터 1척을 동원했습니다. 스캔디스 로즈의 소유주들은 해양 인양업체와 수로 측량회사를 고용해 난파선을 찾고 기록했습니다. 2020년 2월 9일 패러다임 마린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모터베슬 인듀어런스호가 코디악 항구를 출항했습니다. 인듀어런스호는 알래스카 해양 예방 및 대응 네트워크의 위치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해안경비대와 스캔디즈 로즈호의 소유주들은 수색구역을 좁혔습니다. 2월 10일 아침 인듀어런스호는 스캔디즈 로즈호의 마지막 확인 위치에 도착했고 수면 위에 약 0.4km에 걸쳐 퍼진 디젤 연료 얼룩을 발견했습니다. 소나로 그들은 스캔디즈 로즈호를 메이데이 지점에서 약 335m 떨어진 49m 깊이 바다에서 발견했습니다. 스캔디즈 로즈호는 우현을 바닥에 대고 동서로 누워 있었고 선수는 동쪽 우현을 향했으며 주변에 잔해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해저 위에 약 29m 길이와 13m 너비로 펼쳐져 있었고 선박에 연결된 어구 부표들은 수면 아래 약 12m까지 떠올라 있었습니다. 2월 11일과 13일에 그들은 겨울 날씨와 조류 조건을 고려해가며 원격 조종 무인 잠수정 영상 조사를 실시했고 원격 조종 무인 잠수정은 스캔디즈 로즈호의 난파선과 잔해지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브리즈문 뒤쪽 좌연 난간에서 비어있는 이퍼브 거치대를 발견했습니다. 선박의 외부 문들 중 여러 개가 해저와의 충돌로 인해 손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선박 바닥, 좌연, 선미 영상에서 선체가 온전함이 확인됐습니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다리 위에서 2벌의 주황색 생존복이 발견되었으며 이 안에 시신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였으나 수습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추가적인 생존복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월 13일 마지막 원격 조종 무인 잠수정 잠수 이후 인듀어런스호는 악화되는 날씨 속에 코디악으로 돌아왔습니다. 스캔디스 로즈호는 끝내 인양되지 않았지만 수년 후 일부 부표가 해안에 떠밀려와 코벤트 선장의 가족에게 반환되었습니다.